안녕하십니까? 저는 평범한 중소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으며 아직은 만으로 30대인 남자입니다. 제가 벌써 이 회사에서만 사회초년생 때부터 꼬박 10년을 일을 했네요. 여기까지 올라오는 과정에서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고생을 정말 많이 했죠. 그런데 고생한 보람이 있게 10년 동안 이 회사에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정년까지 아주 끈질기게 붙어서 일을 할 거고요. 제가 이토록 저희 회사를 좋아하는 이유는 바로 저희 회사 사람들 때문입니다. 아무리 일이 좋아도 사람이 안 좋으면 떠나는 법이고, 일이 안 좋아도 사람이 좋으면 남는 법이라잖아요. 저는 무슨 복을 받은 건지 일도 좋고 사람도 좋습니다. 오늘 저희 회사 사람들 자랑 좀 해보려고요. 그리고 저랑 특별한 인연을 맺은 한 사람까지 소개해 보겠습니다. 저는 할머니와 단 둘이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계시긴 했지만 집에는 거의 안 오셨습니다. 아니, 못 오셨죠. 일하시느라 너무 바빠서요. 저희 할머니가 사업을 하셨던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태어났을 때 할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신 뒤였지만 할아버지의 흔적은 가득했습니다. 할아버지의 흔적은 은행에 아주 가득했습니다. 은행도 모자라 사채까지 써서 빌린 돈이 억소리가 나는 돈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아버지는 매일을 공장에서 먹고 자면서 일을 하셨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배도 타셨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쉬는 날에도 쉬지 않고 공사판에 나가서 돈을 버셨고 10년 넘은 운동화를 신고 20대에 산 점퍼를 입고 다니시던 분이셨습니다. 할머니가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태어나기 전에 예전에는 저희 집이 되게 잘 살았다고 하시더라고요. 할아버지 사업이 엄청 잘 되어서 진짜 넓은 집에서 되게 행복하게 잘 사셨다고 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집안일 해주시는 분도 계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마당이 넓어서 마당 관리해주는 분도 정기적으로 오셨다고 하셨고요. 그런 환경에서 자랐으니 당연히 저희 아버지도 엄청 유복하게 자라셨죠. 아버지 때는 일제 제품이 최고였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버지 필기구며 옷도 일제가 엄청 많으셨답니다. 할아버지가 사업으로 일본을 왔다 갔다 하셨다더라고요. 게다가 그 시절에 흔치 않은 과외까지 받으셨더라고요. 집에 영어 선생님이 와서 영어 알려주고 집에 피아노도 있어서 피아노 과외까지 받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친구들의 부러움을 한몸에 받으면서 자라셨던 아버지셨답니다. 아버지가 가끔 집에 오실 때가 있었는데 어릴 때 얘기를 여쭤보면 그렇게 좋아하셨습니다. 그때만 생각하면 빵긋빵긋 미소가 지어지시나 봅니다. 아주 행복한 추억을 꺼내보듯 그때의 이야기를 밤이 새도록 말씀해 주시곤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대학교에 가지도 않으셨답니다. 그럴 필요가 없을 정도로 할아버지 사업이 엄청 잘 되었었나 보더라고요. 어차피 사업을 물려받을 예정이기도 했고 특별히 경영 공부가 필요하지 않았던지라 대학교 진학은 생각조차 하지 않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때도 물론 창창한 미래에 친구분들이 입을 모아 부러워했다더라고요. 아무 걱정도 없고 진짜 인생 편하겠다면서 말이죠. 그렇게 맘 편한 인생을 사시던 아버지는 20살이 되자마자 할아버지와 함께 회사에 출근을 시작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수많은 직원들이 아버지를 반겨주었고 회사 일은 아주 재밌었다고 하시더라고요. 할아버지와 함께 외국으로 출장을 강행하며 열심히 회사 일을 배우셨답니다. 그렇게 일을 하시다가 어머니를 만나셨대요. 저를 낳아준 바로 그 어머니요. 어머니는 거래처에서 일을 하던 직원이었고 어머니와 아버지는 첫눈에 반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냥 보자마자 이 사람하고 결혼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약간은 씁쓸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죠. 아무튼 이렇게 첫눈에 반한 아버지와 어머니는 만난 지 6개월도 안 되어서 결혼 준비를 시작하셨고 결혼 준비를 하는 매일이 행복했다고 하셨습니다. 결혼식장에서 또한 아버지 친구분들은 축하와 함께 부러움을 표하셨다더군요. 야, 진짜 부럽다 광수야.
아까 신부 대기실 슬쩍 봤는데 신부가 엄청 예쁘던데? 빛이 나더라니까? 그러니까 말이야. 광수 이놈 다 가졌네. 돈, 명예, 예쁜 아내까지. 진짜 부럽다. 잘 살아라. 아버지는 너무 행복하셨고 평생 그렇게 행복할 줄만 아셨답니다. 그때만 해도 아버지가 배를 타고 막노동을 할 거라곤 상상도 못 하셨겠죠. 결혼식을 치르고 한 달 뒤 어머니는 임신을 하셨답니다. 모든 것이 탄탄대로 그 자체였다고 하셨습니다. 부모님 두 분 다 건강하시고 사업도 잘 되고 있고 사랑스러운 아내와 토끼 같은 자식까지 보게 되었으니 아버지는 뭐 하나 부족한 것이 없으셨죠. 하지만 이런 생활이 180도 바뀌게 되는 데는 고작 10개월밖에 걸리지 않았답니다. 어머니가 임신을 하면서 아버지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물려받을 준비를 시작하셨답니다. 할아버지가 원래 호흡기관이 좋지 않으신 편이었는데 매일 술, 담배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나빠졌나 보더라고요. 폐렴이 너무 심하셔서 입원까지 하시게 되어서 아버지가 서둘러서 사업을 이어받을 생각이셨죠. 그런데 할아버지가 극구 말리더랍니다. 아직 어린 놈이 무슨, 됐으니까 거래처 나가서. 아버지, 지금 몸이 이러신데 일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제가 잘 해볼 테니까 아버지는 좀 쉬세요.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사업을 물려받는 게 정말 못 믿어오셨던 건지 병원에서도 내내 할머니께 안 된다고 하셨답니다. 그리고 이 비밀이 곧 밝혀지게 되었죠. 아버지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회사 장부와 거래처 목록들 등등을 확인하게 되셨답니다. 그런데 회사가 깡통이었대요. 알맹이는 하나 없는 빈 껍데기였답니다. 버는 돈은 있지만 나가는 돈이 훨씬 많았고 이 때문에 빚만 수억이 쌓여있는 상태였답니다. 아버지가 뭘 잘못 봤나 싶어서 손이 벌벌 떨리셨답니다. 그동안 직원들 월급, 발주, 거래 등이 모두 다 빚이었다니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아버지는 바로 할아버지한테 달려가서 캐물으셨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경영을 어떻게 했냐?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말이죠. 할아버지는 선뜻 뭐라 말씀을 못 하셨대요. 이렇게 될 줄 몰랐다고 하셨잖아요. 조금씩 적자가 나길래 또 벌면 채워지겠지 했는데 계속 빚만 쌓여갔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경영자로서 완전 빵점이었던 거죠. 충격을 받은 아버지는 눈앞이 까마득하셨답니다. 어떻게든 회사를 다시 살려보고 싶으셨대요. 그건 아버지의 밥줄이자 할아버지의 전부이자 저희 가족의 모든 게 달려있는 것이었습니다. 회사 정비를 다시 하고 납품되는 물품들을 다시 파악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실 생각이셨던 거죠.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곧이어 거래처 사람들이 들이닥쳤죠. 아니 언제까지 미루기만 할 건데? 우린 아직 샘플도 못 봤다고. 아니 물건이 나오긴 하는 거야? 계약이고 뭐고 다 그만둬. 계약금 내놔. 내 돈 내놓으라고. 대체 할아버지는 그동안에 뭘 하셨던 건지. 아버지는 할아버지가 너무 원망스러우셨대요. 회사가 다시 일어설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아버지는 모든 걸 접기로 하셨답니다. 회사는 완전히 망해서 문을 닫게 되었고 저희 가족은 집도 차도 다 잃게 되었죠. 20평이 채 안 되는 낡은 빌라에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그리고 임신한 어머니까지 살게 되셨대요. 아버지와 어머니는 맨날 싸우셨답니다. 나 이런 거지 같은 집구석에서 못 살아. 이게 대체 뭐야? 여보, 정말 미안해. 내가 나가서 돈 벌어올게. 벌어오면 다 빚 갚아야 하잖아. 그게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지 뭐야? 그 사채업자들이 우리 집 찾아오는 거 무서워 죽겠다고. 난 못해. 난 이렇게는 못 살아. 아버지는 그때부터 막노동을 시작하셨답니다.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요. 할아버지는 폐렴으로 고생하시면서 입원했다 말았다를 반복하시다가 결국 제가 태어나기 직전에 세상을 떠나셨다고 하셨습니다.
할아버지의 장례식장엔 많은 사람이 오지 않으셨대요. 평생을 잘 나가는 사업가로 살던 할아버지의 빈소를 지키는 것은 가족들 뿐이었답니다. 그 바닥에 소문이 다 퍼지면서 할아버지는 사업가가 아닌 사기꾼으로 통했고, 저희 할아버지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이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보름도 안 되어서 제가 태어났습니다. 아주 추운 겨울, 눈이 오던 1월의 어느 날 저는 세상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떠나버렸습니다. 제가 태어나고 3, 7일이 되던 날이었답니다. 그날 할머니와 어머니는 삼신상을 차리셨대요. 돈이 없어서 딱 상 차릴 만큼의 나무를 시장에서 사오셔서는 아주 정성스럽게 상을 차리셨답니다. 고기를 넣지 않은 맑은 미역국까지도요. 삼신상 차려놓고 그 아기랑 삼신상을 방에 둔다고 하더라고요. 10분 동안이요. 그동안 가족들은 밖에서 기다리고 말이죠. 제가 삼신상이 차려진 방에 혼자 있고 방문 앞에서 어머니와 아버지가 앉아 계셨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이런 말을 하셨답니다. 우리 정호 잘 크겠지? 그럼 잘 클 거야. 내가 잘 크게 만들 거야. 그래, 당신만 믿을게. 나는 당신만 믿을게. 그리고 그날 밤 어머니는 저를 두고 나가셨습니다. 다음날 아침 어머니는 흔적조차 남기지 않고 사라지셨습니다. 그날부로 저와 할머니와 아버지만 남게 된 것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말해주시길 아버지가 정말 하늘이 무너져라 우셨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슬퍼서 미칠 것처럼 우셨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어머니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도 아버지도 저도 말이죠. 어머니의 선택이 너무나도 이해가 됩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는 사람과 어떻게 함께할 수 있었겠어요. 그 안에서 자식을 어떻게 키우겠어요. 무서우셨겠죠. 겁이 나셨겠죠. 어머니가 도망치신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아주 조금은 나는 왜 놓고 가셨을까? 나를 그만큼 사랑하지 않으셨던 걸까 생각했지만 그래봤자 저만 힘들더라고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아무튼 이때부터 아버지는 전국을 안 가리고 나가서 일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한 1년을 일을 하시다가 이게 도저히 빚이 청산이 안 되더라고요. 할머니가 할아버지 남은 재산을 정리해 빚을 갚는 데 쓰는 바람에 고스란히 상속된 빚은 은행 대출에 사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버는 족족 이자로만 나가니 원금은 갚지도 못하는 상황이었답니다. 아버지는 결국 파산 신청을 하게 되셨습니다. 이로 은행 채무는 모두 변제되었지만 사채는 해당이 안 되었었죠. 사채 빚도 상당했기에 파산 이후에도 아버지는 계속해서 일을 하셨답니다. 하루라도 빨리 그 빚을 갚기 위해서 말이죠. 그래서 할머니와 둘이 살게 되었습니다. 저의 어린 시절은 그저 가난하기만 한 삶이었습니다. 진짜 찢어지게 가난하다는 게 무슨 말인지 몸소 다 느껴보았습니다. 제가 경기권에 살고 있었거든요. 원래 저희 집이 잘 살던, 아니 잘 사는 척을 하고 있을 땐 서울에서 살았답니다. 그런데 사업이 망하고 서울 끝자락의 빌라에 갔다가 파산 신청하면서 경기도로 오게 된 거였죠. 진짜 다 무너져가는 집이었습니다. 동네도 되게 작았어요. 거의 시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교하지도 않고 전문가가 지은 것 같지도 않은 지붕이 내려앉은 초가집 형태의 어설프게 판자를 얹은 집이었습니다. 집도 엄청 좁고 겨울엔 자칫하다 손발에 동상 걸릴 만큼 추운 집이었습니다. 비라도 오면 집안에 물이 뚝뚝 떨어졌고 바람이라도 많이 부는 날엔 지붕이 덜컹덜컹 거렸죠. 생각해보면 저희 할머니가 진짜 대단하십니다. 갑자기 그런 상황에 놓여져서 할아버지도 돌아가신 마당에 진짜 마음고생이 크셨을 텐데 그런 곳에서 저 하나 먹여 살려보겠다고 노력을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저랑 할머니가 살던 동네가 진짜 외딴 곳에 있었거든요. 50m는 가야 집 한 채 있고 또 50m 가야 집 한 채 있고 한 그런 동네였거든요. 버스 정류장만 가려고 해도 한참을 걸어야 했고 옆에 다 밭두렁 논두렁이어서 사람도 차도 거의 없었습니다.
새들만 가득했죠. 아, 초등학교 다닐 때 실제로 독수리 본 적도 있는데 아무도 안 믿더라고요. 진짜 독수리 엄청 가까이서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 인적 드문 동네였기에 폐가도 많았고 동네에 가로등도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겨울에는 7시만 되어도 세상이 시커맸습니다. 엄청 무서워서 돌아다니지도 못합니다. 근처에 산이 있는데 가끔 산짐승도 내려와서 진짜 큰일 날 수 있는 동네였습니다. 그런 동네에서 할머니는 혼자 걸어서 시장도 다녀오시고 그런 허름한 집에서 밥도 지어서 저 해먹이시고 닦는다고 깨끗해지지도 않는 집을 매일 닦고 쓸고 하셨습니다. 좁디 좁은 마당에 꽃 하나라도 피어나면 금이야 오기야 물 주고 예뻐해 주시던 정 많은 분이기도 하셨습니다. 제가 7살 때 할머니는 유치원에 다니지 않는 저를 붙잡고 달력을 보여주며 숫자를 알려주고 신문을 보여주며 글자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렇게나 저를 사랑하고 저를 아껴주시던 정말 감사한 분이었습니다. 그 집에서 할머니와 살면서 저는 초등학교도 가고 중학교도 갔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착실하게 일을 하셨고 제가 중학생 때 이제 얼마 안 남았다고 하시는 아버지의 말을 듣기도 했죠. 그러다가 고등학교에 가게 되었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20분 정도 걸어가서 또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 타고 20분 정도를 더 가야 있는 남자 고등학교였습니다. 중학생 때 우연히 공업고등학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서 기술도 배울 수 있고 취직도 시켜준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가고 싶었습니다. 저도 빨리 나가서 돈을 벌고 싶었거든요. 할머니랑 더 넓은 집에서 살고 싶었고 나가서 일하시는 아버지와도 같이 살고 싶었으니까요. 그런데 저희 동네에서 공고가 너무 멀리 있었습니다. 편도 2시간이 걸리는 거리였죠. 그럼 새벽같이 나가서 해 다져서 집에 도착하는 거였으니까 무리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일반 고등학교 가게 되었습니다. 공부는 딱 중간 정도였습니다. 어차피 대학교 갈 것도 아닌데 공부를 잘해야 하나 싶기도 하고 공부는 돈 있는 애들만 하는 건 줄 알았거든요. 학교를 다니는 게 맞는 건가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딱히 하는 것도 없이 학교에서 시간을 허비하는 게 너무 아깝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친구 중에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하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고모네 가게라고 하더라고요. 고모네 가게? 야, 부럽다. 나도 아르바이트 해보고 싶다. 그래? 그럼 너 하루만 나 대신 할래? 뭐? 진짜 그래도 돼? 그냥 책방이야. 어려운 거 없어. 안 그래도 나 애들이랑 놀고 싶었는데 네가 하루만 해주라. 그래, 그래. 내가 할게. 호기롭게 친구의 일을 제가 받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학교 끝나고 딱 4시간만 책방을 봐주면 되는 간단한 일이었죠. 친구가 알려준 위치로 가보니까 작은 책방이 하나 나왔습니다. 오가는 사람도 별로 없는 작은 책방이었죠. 들어가니까 친구에게 얘기를 전해들은 고모님이 저를 반겨주셨고 고모님은 자녀분들이 유치원에서 올 시간이라며 문 잘 닫고 가라고 하고 나가셨습니다. 꾸벅 인사를 드리고 책방 한쪽에 앉아 있었죠. 4시간 동안 책방에 찾아오는 손님은 딱 2명뿐이었습니다. 한 분은 책을 자주 사러 오시는 듯한 단골 손님께서 사장님 안 계시냐고 물어보고는 그냥 가셨고 한 분은 말없이 들어와서 한참 책방의 책들을 둘러보다가 또 말없이 나가셨죠. 이보다 편한 일이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이런 일이라면 매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4시간 동안 편하게 앉아서 책방에 있던 만화책을 보다 보니까 금방 문 닫을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책방 문을 걸어 잠그고 고모님이 말씀하신 책방 앞 작은 화분 밑에 열쇠를 숨겨두었습니다. 룰루랄라 버스 정류장에 가면서 혼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친구한테 또 내일 놀러 가라고 할까? 그럼 또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러다가 부자 되는 거 아니야? 혼자 키득키득대면서 걸어갔죠. 하지만 저는 곧 망연자실하고 말았습니다. 글쎄 집에 가는 버스가 끄긴 거였습니다. 책방은 시내에 있었는데 시내는 학교에서도 버스로 5정거장은 가야 있는 곳이었습니다. 집까지 버스로만
꼬박 40분 정도를 가야 있는 곳에 있었죠. 그런데 버스가 끊겼다니 제가 한 번도 그 시간에 집에 들어간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버스가 몇 시에 끊기는지도 몰랐는데 9시도 안 돼서 버스가 끊기는 줄은 몰랐습니다. 시골이라서 버스 시간이 제멋대로였나 봅니다. 갑자기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집에 어떻게 가야 하나 막막했습니다. 그제서야 주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문 열린 가게라고는 술집뿐이었고 웬만한 곳은 다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너무 무섭더라고요. 일단 버스를 탔던 방향을 떠올리면서 학교를 찾아서 걸어갔습니다. 분명 버스 타고는 금방이었는데 걸어가는 건 엄청 오래 걸리더라고요. 체감상 1시간 정도 걸린 것 같았습니다. 시계도 없어서 몇 시인지도 몰랐거든요. 그렇게 겨우겨우 학교에 도착을 했는데 불 꺼진 학교는 상상 이상으로 무서웠습니다. 긴장하고 걸어서 그런지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더랬죠. 하지만 거기 계속 있는 게 더 무서웠습니다. 집에서 학교 오가는 버스는 많이 타봤으니까 기억을 더듬으며 다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운동화가 작아서 발이 너무 아파서 뒤꿈치를 꾸겨 신고 걷고 또 걸었습니다. 그렇게 걷다 보니까 드디어 동네가 보이기 시작했고 불이 켜진 집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저희 집이었습니다. 제가 대문 들어가자마자 할머니가 맨발로 뛰어나오셨습니다. 아이고 요거사 어딜 갔다가 이제 와? 응? 아이고 또 왜 울어? 우리 강아지 왜? 할머니를 보자마자 눈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제가 책방에서 9시에 나왔는데 집에 도착했을 때가 무려 12시였습니다. 꼬박 3시간 동안이나 걸어서 집에 도착한 거였죠. 그때부터 아르바이트는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그저 빨리 이 고등학교 생활이 끝나기만을 바랄 뿐이었죠. 그렇게 한 달쯤이 지나고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학교가 끝나고 버스 타고 집을 가는 길이었습니다. 이제 곧 내려야 할 때였는데 갑자기 기사 아저씨가 버스를 급히 세우더라고요. 그 바람에 앞에 있는 의자에 머리를 박을 뻔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고요. 고란이라도 나타났나 싶어서 운전석을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기사 아저씨가 허겁지겁 안전벨트를 풀고 차 밖으로 나가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앉아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외쳤습니다. 아이고야, 이걸 어째. 좀 나와봐요. 여기 누가 쓰러져 있네. 힘 좀 쓸 수 있는 남자들 좀 따라와봐요. 기사님의 말씀에 버스에 있던 남자들이 다 기사님을 따라 나갔습니다. 저도 얼른 그 뒤를 쫓아갔죠. 아저씨들이 쓰러져 있는 사람을 삥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기사님의 지휘 아래에 아저씨들이 무릎을 굽히고 쓰러진 사람을 들 준비를 했죠. 그 순간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할머니? 학생, 이 할머니 아는 분이야? 저희 할머니예요. 쓰러져 있는 사람은 저희 할머니였습니다. 너무 놀라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아저씨들이 일단 병원으로 옮기자면서 할머니를 업으셨고 기사 아저씨가 버스에 있는 무전으로 신고 좀 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저는 울면서 아저씨들 뒤를 쫓아서 뛰었고요. 할머니는 폐질환으로 입원을 하게 되셨습니다. 그날 밤에 왕복 2시간 거리의 집과 병원을 오가면서 할머니가 필요한 짐으로 옮겼습니다. 그땐 무섭지도 않더라고요. 할머니가 잘못되면 어떡하나 그 걱정뿐이었습니다. 그날 집에 들어가서 아버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틀이 지나고 아버지가 오셨죠. 어머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저 이번에 하는 일만 마치면 이제 다 끝나요. 얼른 끝내고 올게요. 딱 한 달만 기다려주세요. 아시겠죠? 정호야, 아버지 올 때까지만 조금만 고생해줘라. 고맙다. 아버지는 다시 일하러 떠나셨습니다. 아버지가 다시 오실 때까지 제가 할머니 곁을 지키게 되었죠. 학교가 끝나면 곧장 할머니가 계신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잘 계신지 잠깐 보고 다시 집으로 갔습니다. 집에 가서 냉장고에 남아있는 반찬이랑 밥을 대충 입에 털어 넣었습니다. 반찬이 없을 땐
밥에 소금 찍어서 먹기도 했습니다. 그리곤 다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옆에서 잠을 잤죠. 아침이 밝으면 다시 학교에 갔고요. 이런 생활을 보름 좀 넘게 반복했습니다. 어느 날 밤에 자려고 양치하고 왔는데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시더라고요. 왜 안 주무세요, 할머니? 우리 강아지 보고 자려고. 맨날 보시면서 뭘. 우리 강아지, 우리 정호, 많이 힘들지? 아니요, 할머니가 더 힘들죠. 얼른 주무세요. 늦었어요. 그래, 자자. 이제 그만 자자, 정호야. 그날 할머니와 대화를 좀 더 하고 잠들었다면 할머니가 조금은 덜 그리웠을까요? 다음날 아침, 할머니는 깨어나지 않으셨습니다. 영영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떠나시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는 할머니가 떠나시고 나서야 돌아오셨습니다. 이제 다 끝났다고 하셨습니다. 남아있는 빚이 하나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건 아무 의미 없었습니다. 그 힘든 시간을 함께한 할머니가 계시지 않으셨으니까요. 보름 정도 할머니와 살던 집에서 아버지와 둘이 지내다가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와 같이 일을 하러 다니셨던 아버지 지인분 집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집을 자주 비우셨던지라 저희한테 적은 세를 받고 집을 내어주신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마음이 편치는 않더라고요. 아버지마저도 안 계신 날은 그 낯선 집에서 혼자 있어야 했는데 너무 불편했습니다. 전학 가게 된 학교도 영 적응이 안 되었고 할머니가 없는 생활도 너무 어색했고요. 그렇게 마음이 싱숭생숭하고 낯선 환경에서 방황하던 저는 결국 학교를 그만두고 사회에 나가기로 했습니다. 18살 때 고등학교를 그만두고 공장에 들어갔습니다. 공장에 기숙사도 있어서 거기서 먹고 자면서 3교대로 근무를 했습니다. 일하면서 공부도 좀 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고등학교 졸업장은 있어야 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검정고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19살 때 검정고시 시험에 합격을 했죠. 공장에서 꼬박 2년을 일을 했습니다. 뭐에 홀린 사람처럼 특별한 목표도 없이 일만 주구장창 했더랬죠. 20년 뒤 20살이 되었는데 이때 좀 정신을 차렸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사는가? 돈을 벌어서 뭘 할 것인가? 앞으로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고민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고민하면 할수록 저희 할머니가 계속 떠오르더라고요. 할머니가 보고 싶고 그립고 할 수만 있다면 시간을 되돌리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이 마음을 풀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사회복지사라는 직업을 알게 되었습니다. 찾아보니까 관심이 생겼고 한번 해볼까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좀 제대로 공부해보고 싶은 마음에 학점 은행제를 신청해서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보니까 실습도 있더라고요. 공부하다가 실습을 하게 되었는데 솔직히 많이 긴장했거든요. 혹시 적성에 안 맞으면 어쩌나, 내 생각과 다르면 어쩌나 하고요. 그런데 생각보다 훨씬 더 제 적성에 잘 맞더라고요. 그때부터는 아예 공장을 그만두고 관련 직종으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학위도 자격증도 취득하지 않은 마당에 관련된 일을 하기가 쉽진 않았습니다. 면접을 50번은 본 것 같아요. 그러다가 한 사설복지센터에서 파트타임으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장보다 급여가 적기도 하고 고시텔에 살아야 해서 반값도 나갔지만 만족도는 훨씬 높았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함께 생활하는 게 제겐 무척이나 즐겁고 행복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학위 취득을 하게 되었고 위풍당당한 사회복지사 자격증까지 취득할 수 있었죠. 어찌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저는 사설복지센터를 나와서 국가에서 운영하는 복지관에 운 좋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어르신분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계획하고 같이 진행하면서 굉장히 보람찼습니다. 이보다 더 보람찬 일이 있을까 싶을 정도였죠.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을 열심히 복지관에서 일을 했는데 계약직이었던 저는 결국 계약 연장이 안 되었고 그만 나와야 하는 처지에 처해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좀 막막했습니다.
당연히 계약 연장이 될 줄 알고 원룸 계약을 한 지 얼마 안 된 시기였거든요. 갑자기 실업자가 되었던 저는 택배 상하차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일자리를 구하러 다녔습니다. 올라오는 모집 공고는 왜 이렇게 적은 건지 착잡한 마음뿐이었죠. 그러다가 우연히 좋은 조건의 공고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실버타운이었습니다. 규모도 상당하고 시설도 되게 좋은 곳이었죠. 고민하다가 지원을 해봤습니다. 제가 사회복지학 4년제 대학교를 나온 것도 아니었고 자격증도 사회복지사 하나여서 사실 경쟁력이 좀 떨어졌거든요. 경력도 짧았고요. 게다가 뽑는 사회복지사가 정규직이었던지라 혹시나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믿져야 본전이다 하고 지원을 해봤죠. 그런데 이게 웬걸 1차 서류 합격을 하게 된 거였습니다. 그날부터 그 실버타운에 대해서 공부하고 면접 준비 엄청 열심히 했죠. 면접 보는 날 가보니까 저 말고도 3명이 더 왔더라고요. 다들 저보다 나이가 많아 보였고 경력이 엄청 많아 보이는 아주머니 분들도 계셨습니다. 아, 나는 떨어지겠구나 생각이 들었죠. 그래도 오랜만에 보는 면접이니까 잘 보자 하는 마음으로 임했습니다. 잔뜩 긴장해서 심호흡을 하며 제 차례를 기다렸고 드디어 제 순서가 되어서 면접관 3분이 계시는 곳에 들어갔죠. 무뚝뚝한 표정이신지라 제가 면접을 잘 보고 있는 건지 감도 안 잡혔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횡설수설했습니다. 10분간의 면접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도 모르겠고 식은땀만 흘리다가 면접 장소를 빠져나왔습니다. 깊은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망했다. 배고픈데 집에 가서 라면이나 먹어야겠다 싶었습니다. 터덜터덜 집에 돌아와서 라면 2개를 잽싸게 끓였고 한 입 먹으려던 그때였습니다. 헤드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이정호 씨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누구시죠? 네, 여기 실버타운입니다. 면접 합격하셨습니다. 다음 주부터 출근 가능하세요? 하마터면 라면을 다 쏟을 뻔했습니다. 어떻게 면접을 봤는지도 기억이 안 나는데 합격이라니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제가 사회복지사가 된 이유가 인상 깊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할머니 때문에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었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렇게 저는 실버타운의 정규직 사회복지사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년이 흘렀습니다. 사회복지사로 일하면서 보람차고 뿌듯한 매일을 보내고 있었죠. 혼자 사는 삶의 균형도 점점 잡혀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전국 방방곡곡으로 일을 하러 다니셨습니다. 하시던 일이 그런 쪽이셨거든요. 빚은 남아있지 않았지만 오랜 세월 몸에 익은 그 일이 만족스러우셨나 봅니다. 간간히 안부를 물으며 그런 부자 사이를 유지하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서 쉬다가 야식이나 시켜 먹을까 하던 참이었죠. 갑자기 핸드폰 알림이 왔습니다. 제가 가끔 중고 거래를 하거든요. 한번 밥솥이 고장나서 산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만족해서 그 이후부터 종종 필요한 거 구매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물건을 팔기도 했고요. 잘 안 쓰는 에어프라이어를 팔기도 했고 사이즈가 안 맞는 운동화를 팔기도 했고 작은 가구를 판 적도 있었죠. 그런데 그때 울린 핸드폰 알림이 중고거래 치팅이었습니다. 며칠 전에 올렸던 안 신는 구두를 산다는 알림이었죠. 그런데 그때가 밤 11시였거든요. 내일이나 거래하면 되겠거니 했는데 남자가 오늘 안 되냐고 물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많이 급해서 그러는데 오늘 꼭 사면 안 될까요? 오늘요? 지금 밤 11시인데요. 댁이 어디세요? 아, 제가 지금 집이 아니라서 2시간 정도 뒤에 도착할 것 같은데 괜찮으실까요? 그냥 신발만 집 앞에 놔두셔도 괜찮거든요. 2시간 뒤라면 새벽인데 고민이 되었습니다. 다음날 출근을 해야 했거든요. 그런데 진짜 급해 보이는 것 같아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혼자 과자나 먹으면서 영화 한 편 보며 시간을 보내기로 했죠.
그리고 정말 2시간 뒤에 도착했다는 채팅이 왔습니다. 저는 구두를 챙겨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20대 초중반 정도의 젊은 남자더라고요. 그런데 온통 땀범벅이었습니다. 급하게 뛰어온 것 같았죠. 뛰어오셨어요? 이 구두 때문에요? 제가 다른 곳에서 일을 좀 하고 있어서 급하게 오느라 정말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인데 양해해 주시고. 그 구두가 비싼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판매 가격도 2만 원이었습니다. 2만 원짜리 구두 때문에 뛰어온 걸 보면 진짜 급한 사정이 있구나 싶더군요. 아무래도 마음이 쓰여서 저는 그 남자를 집에 데려다 주기로 했습니다. 제가 출퇴근용으로 작은 차를 한 대 뽑아서 타고 다니고 있었거든요. 좀 피곤하긴 했지만 그래도 그냥 돌려보내기엔 마음이 불편해서 태워주기로 했죠. 남자는 괜찮다고 몇 번을 거절하다가 못 이기는 척 차에 올라탔습니다. 남자는 제게 받은 구두를 무릎 위에 가지런히 놓고 숨을 가다듬었죠. 구두가 꼭 필요했나 봐요. 네. 중요한 일이 있어서 상태가 이렇게 좋은데 저렴하게 팔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거 그냥 가지세요. 네? 아니요, 아니요. 돈 받으셔야죠. 왜 그냥 주세요? 그거 어차피 사이즈도 안 맞아서 신지도 못해요. 그냥 가져가세요. 네? 아니, 계좌 알려주세요. 저 진짜 돈 드릴 거예요. 집에 다 왔네요. 그럼 안녕히 가세요. 돈을 안 받겠다는 저하고 돈을 받으라는 그 남자하고 얼마나 실랑이를 했는지 모릅니다. 결국 저는 끝까지 계좌번호를 알려주지 않았고 남자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제 차가 사라질 때까지 남자는 한참이나 집에 안 들어가고 서서 제가 가는 걸 보고 있었죠. 무슨 사연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정이 딱한 것 같더라고요. 일이 잘 풀리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잠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면접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사회복지사 면접이었죠.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회복지사라는 직업이 저는 참 좋은데 이 직업을 만족하지 않는 사람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노인 복지에 관해서는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저희 실버타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호기롭게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만두기 십상이었습니다. 실버타운이라고 하니까 뭔가 돈이 많은 집에 노인분들이 들어와서 지내실 것 같고 그럼 케어하는 부분도 되게 쉬울 줄 알았나 봐요. 그런데 그건 진짜 편견이거든요. 어르신분들 다 하나하나 다른 분들이고 나와 맞지 않는 성향의 어르신이 계실 수도 있는 거였죠. 그걸 이해하고 수용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인 건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이쪽으로 경력 있는 사람을 추구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 사람을 뽑기 위해 저희 인사팀장님께서 저를 면접관으로 채용을 하셨습니다. 제가 나이가 많은 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쩌다 보니까 저희들 중에서 제일 선임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입사하고 3년차 때부터 면접관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기도 했지만 무거운 자리인 만큼 진중하고 공정한 마음으로 임하게 되었죠. 면접이 시작되었고 그날 면접 보러 온 사람은 총 5명이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순서가 끝나고 이제 마지막 순서였죠. 앞에 있는 4명의 사람들이 모두 경력이 좀 되었던 것에 비해서 마지막 사람은 경력이 거의 없더라고요. 사설센터에 잠시 있었던 것뿐이었습니다. 자기소개서를 읽던 중 면접자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이게 대체 무슨 소린가 싶어서 고개를 들어봤는데 아니 글쎄 면접 보러 온 면접자가 의자에 앉아서 고개를 푹 숙이고 울고 있는 겁니다. 저희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 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었죠. 아니, 저기 왜 그러세요? 좌불안석이라는 말이 딱 맞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살짝 일어나서 얘기를 했는데 어쩐지 면접자의 신발이 익숙한 신발이었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제가 어제 중고거래로 판매를 했던 바로 그 신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발을 신은 면접자는 제가 새벽에 집에 데려다 준 바로 그 남자였죠. 어? 내 신발! 여기 어떻게? 면접자는 저를 알아보고 눈물을 흘린 것이었습니다. 아니,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우연인 건지 너무 신기했죠. 제가 사정을 말하자 인사팀장님이 휴지를 잔뜩 뽑아서 면접자에게 가져다 주었죠. 면접자의 감정이 좀 진정이 되자 인사팀장님께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제 좀 괜찮아요? 네, 죄송합니다. 왜 울었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아니, 그래도 면접 보러 왔는데. 면접 질문은 이걸로 대신할게요. 왜 울었는지, 무슨 사연이 있는지 말해줄 수 있나요? 단순히 중고 거래 때문은 아닌 것 같고. 면접자는 면접관들의 눈치를 살피더니 숨을 고르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면접자는 집안의 가장이었습니다. 고등학생 때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할머니와 동생과 살게 되었고, 연로하신 할머니가 일을 하실 수가 없어서 고등학교 자퇴를 하고 공장에서 일을 했다고 했습니다. 바로 저처럼 말이죠. 그러면서 검정고시도 봤답니다. 저랑 똑같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를 찾아온 사회복지사분이 할머니를 대하는 모습을 보고 남을 도우며 돈도 벌 수 있는 저런 직업을 갖고 싶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때부터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해 공부를 시작했고 센터에서 아르바이트도 했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격증을 취득했고요. 자격증 취득한 지는 얼마 안 되었다고 하더군요. 면접자는 다시 흐르는 눈물을 꾹꾹 참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할머니가 좀 아프세요. 얼마 전에 집에 들어가다 계단에서 구르셔서 입원하셨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할머니 병원에 있다가 간 거였어요. 제 동생이 고등학생이에요. 남동생인데도 엄청 착하고 제 생각도 되게 많이 하고 진짜 마음씨 고운 동생이에요. 동생이 제가 오늘 면접인 것도 다 알고 있는데 어제 할머니 병원에 있는데 갑자기 연락이 오더라고요. 제가 구두가 한 켤레가 있는데 그 구두가 찢어져 있다고요. 어떡하냐면서 걱정하더라고요. 시간이 늦어 부랴부랴 중고 구두를 찾아 거래를 하게 되었는데 버스가 이미 끊긴 시간이었어요. 택시 타고 거기까지 갈 돈이면 동생 통닭이라도 한 마리 사줄 수 있는 돈이라 거기까지 뛰어갔어요. 2시간을. 그런데 흔쾌히 저를 새벽까지 기다려주시고 저를 집까지 태워다 주시고 돈도 안 받으셨어요. 이분께서. 그리고 오늘 면접을 보러 왔는데 이분의 얼굴을 본 순간 저도 모르게 그동안 힘들었던 생각들이 쭉 스쳐 지나가며 감정이 격해져 울음이 났어요. 죄송해요. 면접 보러 와서. 구구절절 제 사연만 늘어놓고. 제가 제 사정 어디 가서 말할 곳이 없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좋은 분들께 제 얘기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남자의 말에 저의 면접관 셋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인사팀장님은 이미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대목에서부터 눈물을 줄줄 흘리고 계셨고 면접자가 마지막에 웃으면서 감사하다고 하는 말에 저도 눈물을 쏟았죠. 면접장은 눈물바다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면접을 마친 후 저희의 의견은 만장일치였습니다. 그 누구 하나 불만 없이 마지막 면접자가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심성에 그런 성실함이면 저희와 함께 일할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면접자가 보여준 진심은 그 어떤 경력보다도 대단했습니다. 이게 그런 직업이거든요. 그런 진심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직업이거든요. 반드시 훌륭한 인재가 될 거라는 의견이 모였죠. 그 다음 주부터 마지막 면접자였던 남자는 저와 함께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남자에게 운동화를 하나 선물했습니다. 너무 부담스러울까봐 고심해서 적당한 가격대의 운동화를 사주었죠. 이게 뭐예요? 운동화지 뭐예요? 집 멀잖아요. 오가려면 힘들 텐데 이거 신어요. 그리고 내 차 같이 타고 다녀도 되니까 언제든 얘기하고요. 버스비 정도만 받을게요. 와,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나중에 2배, 3배로 갚을게요. 전 정말 운이 좋네요. 좋은 상사를 만나서.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운이 좋은 건 제가 아닐까요? 이렇게나 좋은 후배를 만나다니요. 저희 면접관들의 예상대로 남자는 아주 성실했습니다. 일머리도 있었고, 일을 찾아서 하고, 그 어떤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 눈이 정확했다고 생각한 건 어르신들을 대하는 태도에서 나타났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언제나 미소를 잃지 않고 어르신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아주 훌륭한 사회복지사였습니다. 분명 집에서도 남자의 할머님을 대할 때 그렇게 하겠죠. 그 고운 심성이 많은 사람에게 통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또 시간이 흘러 제 나이 불혹이지만 아직은 만으로 30대인 시간이 되었네요. 지금 저는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그만 돌아다니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남은 인생 얼마나 될지도 모르는데 아들 얼굴 보면서 살고 싶다고 하시더군요. 지금은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고 계시는데 일이 재밌다고 아주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이거 참 큰일입니다. 제가 이 나이에 드디어 결혼할 여자가 생겼거든요. 실버타운 안에 있는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인데 곧 아버지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마음씨가 정말 착하거든요. 꽤 오래 알던 사이였는데 어쩌다 보니 이렇게 좋은 인연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께 말씀드리면 아마 깜짝 놀라시겠죠. 좋아하실 것도 분명하고요. 그리고 저와 많이 닮은, 저의 인생과 많이 닮은 인생을 살고 있는 그 남자는 여전히 저와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나 그렇게 꾸준하게 성실한지 실버타운에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면서 투잡으로 집에서 재택근무까지 하더라니까요. 그렇게 착하다고 입에 마르도록 칭찬하던 남자의 동생은 좋은 대학교를 졸업해서 대기업에 들어갔고 할머니는 정정하게 잘 지내고 계십니다. 남자가 3년 전에 결혼을 했거든요. 결혼한 이후에도 쭉 할머니 모시고 살면서 아들까지 하나 낳았는데 어찌나 부러운지 모르겠습니다. 분명 본인처럼 똑 부러지고 심성 고운 아들로 키우겠죠. 아, 남자와 함께 일하고 1년이 되었을 때 남자가 제게 구두 한 켤레를 가져왔습니다. 선물이라면서 엄청 비싼 것도 사줬더라고요.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저는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아직도 그 구두를 신고 다닙니다. 괜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꼭 그 구두 신으면 그날 하루 술술 잘 풀리는 것 같고 말이죠. 참 사람 우연이라는 게 신기합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우연이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리고 그 우연이 이렇게 좋은 인연으로 발전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참 귀하고도 소중한 인연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이 좋은 관계 잘 유지하면서 이 우정 돈독하게 지켜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많은 어르신들 만나면서 행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모든 어르신들이 웃는 날만 가득하시길 바라고 보다 편하고 안전한 매일을 사시길 바라는 사회복지사로서 모든 사회복지사를 응원하고 존경하는 마음도 표해봅니다. 모두 오늘도 파이팅 하시고 언제나 행복한 하루들만 보내세요.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